바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현금을 사용하는 이들이 줄면서 ATM기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2013년 대비 ATM기의 숫자는 14,298대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 건수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신용카드였고 현금 이용 건수는 주로 70대 이상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라지는 이 ATM기가 현재 러시아에선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신개념의 한국산 ATM기가 러시아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1위 은행 스베르뱅크는 지난달 28일 신개념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ATM기는 기존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현금 입출금뿐 아니라 택배 신청, 비행기 티켓 구매, 택시 호출, 영화 예약 등이 가능했습니다. 스베르뱅크는 자신들이 디지털 전환에 나섰으며 그 중심에 이 ATM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 신개념의 ATM기는 한국의 효성 TNS가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효성 TNS는 2022년까지 약 54,000대를 수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효성 TNS 관계자는 러시아 등 해외 수주에 힘입어 올해 처음 매출 1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효성의 이 같은 성공이 더욱 반가운 이유에는 그동안 뼈아픈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의 금융 자동화 기기는 대부분 일본 ATM 제조사들로부터 핵심 부품을 받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ATM 한 대 가격이 3천만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일본 회사들은 핵심 부품 가격으로 60%를 받아갔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 3사는 국산에 나서자고 의기투합했고 정부로부터 국산화 기술 정책 자금을 받아 공동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2년여 뒤인 2009년 말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국산의 기쁨은 잠시 현금 사용이 줄어들자 ATM기의 가격은 계속 추락하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3사 중에 LG 엔시스는 LG CNS로 편입되고 2017년 에이텍에 매각되었습니다. 청어컴넷도 다른 금융 자동화 기기 회사 FKM과 합병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틸러스 효성은 그룹 재편 과정에서 효성 TNS로 사명을 바꾸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효성 TNS는 미국, 러시아, 인도 등에선 ATM 수요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 판단은 효성 TNS를 살려냈습니다. 효성 TNS가 해외에서 가장 각광받고 인정받는 데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효성은 ATM의 핵심 부품인 BRM, 한류식 지폐 입출금 장치를 국내 최초 자체 기술로 개발해냈습니다. 이 방식은 지폐 입금과 출금을 서로 연동시켜 고객이 입금한 돈을 다른 고객이 출금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입금기와 출금기가 대부분 따로 있었기에 입금과 출금 시 각각 다른 기계를 써야 했습니다. 효성 TNS는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류식 장치를 사용하면 입금기, 출금기 두 대를 관리하느라 직원이 돈을 넣고 빼는 작업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효성 TNS는 한류기를 바꾸는 비용보다 인건비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설득했고 해외에선 이 점에 동의하며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선 효성 TNS의 한류기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미국에 ATM 수출을 시작한 효성 TNS는 현재 전력과 하이브리드 기기 개발 등을 통해 2013년부터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효성 TNS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7%까지 치솟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글로벌 ATM기 1, 2위 회사인 디보드와 NCR이 모두 미국 회사인데 정작 미국에선 3위인 효성 TNS가 1등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또한 효성 TNS는 멕시코 정부가 올 초부터 시골 지역에 ATM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주 물량은 총 8,000대로 이 프로젝트를 마치면 멕시코에서 효성 TNS의 시장 점유율은 15%로 커질 전망입니다. 효성 TNS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지문인식 ATM기는 나이지리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나이지리아는 비밀번호보다 보안성이 강한 지문인식을 사람들이 선호했습니다. 이 때문에 효성 TNS의 지문인식 ATM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나이지리아 은행들은 앞다투어 도입했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 ATM기 2대 중 1대는 효성 TNS 제품일 정도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환자가 많은 유럽에선 기존의 효성 TNS와 거래가 없었던 은행들이 잇따라 제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입금기와 출금기를 하나의 기계인 한류기로 교체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효성 TNS는 미국과 일본의 ATM 업체들에게 특허 소송을 당하며 수많은 견제를 당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효성 TNS는 위기를 이겨내고 코로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욱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에이텐기 외에도 최근 동남아 한 국가에서 한 한국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바카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바카스는 전국 어디가나 볼 수 있는 전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국민 음료입니다. 한해 한류의 스타 홍보 없이 무려 2억 캔이 팔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 중 30대 미만이 70%를 차지하는 젊은 나라로 최근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카스는 캄보디아가 1970년대 한국 산업화 시기와 비슷한데 착안해 노동자들의 피로 회복을 내세워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이후 바카스는 피로 회복이란 이미지를 넘어 남자의 정력 강화제라는 과장된 소문까지 돌며 더욱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은 거리를 거니며 현지에서 바카스를 부르는 명칭인 바카를 두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됐으며 캄보디아의 대표 명절 인기 선물 목록에는 바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으면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 제품 중 하나는 김치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이 9개월 만에 1억 8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연간 최대 수출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5%나 급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선 것은 물론 종전 연간 최대 수출액 기록도 추월했습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 건강식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김치가 면역력을 높여줘 코로나에 강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프랑스 장 부스케 교수 연구팀은 한국의 코로나 사망수가 적은 이유가 김치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발표 후 한국의 김치는 전 세계에서 수출 요청이 쇄도했고 김치 수출국은 2012년 62개국에서 올해 83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한 김치 수출이 5년 사이 3배 이상 뛰었고 호주에 대한 수출액도 2015년 227만 달러에서 올해 446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밖에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도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김치의 전 세계적 확산은 또 다른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치 냄새는 외국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한국인 비하 논란에는 늘 김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영화 버드맨에서 김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극중 주인공의 딸인 엠마 스톤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에서 망할 김치 냄새가 나. 이는 국내에서 한국인 비하가 아니냐며 소문이 났고 버드맨은 국내 흥행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국인들에게 김치는 역한 냄새라는 오명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그 외국인들이 스스로 김치를 찾으면서 먹고 있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치의 위상은 이처럼 재평가되며 한국의 위상처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 마이니치 신문까지 모든 언론들이 도쿄올림픽 유치 과정 뇌물도 확인이라는 특종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와 컨설팅 업무를 계약한 싱가포르 회사가 2013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인 라임 디아크의 아들인 파파마사타 디아크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유치 활동을 돕기 위한 싱가포르 블랙타이딩즈는 라임 디아크 전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의 아들과 그의 회사에 37만 달러, 약 4억 3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불거진 뇌물 사건이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인이 되고 계속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검찰에 의하면 블랙타이딩즈라는 회사는 싱가포르의 서민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는 1인 회사로 페이퍼 컴퍼니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휴면 계좌로 2013년 7월과 10월에 232만 5천 달러, 약 27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블랙타이딩즈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파파마사타 디아크의 러시아 계좌로 15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 파파마사타의 세네갈 회사인 PMD 컨설팅에 21만 7천 달러, 약 2억 5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파파마사타가 파리의 보석 가게에서 고급 시계를 사는데 블랙타이딩즈가 8만 5천 유로, 약 1억 1,700만 원의 시계 대금을 대신 결제합니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도쿄올림픽위원회가 라임 디아크에게 주는 뇌물을 그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은 여기저기 돈을 분산시키고 고급 시계도 사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검찰의 조사로 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 뇌물 사건이 시작된 것은 라임 디아크의 아들 파파마사타 디아크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2020년 올림픽 유치에 치열하게 로비 중이던 터키의 관계자에게 터키는 돈을 적게 줬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지를 잃었다. 일본은 정말 제대로 지불을 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프랑스 검찰은 도쿄올림픽 유치 뇌물 사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바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 검찰은 국제육상연맹의 대규모 부정을 수사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수사본부를 확대하면서 전격적으로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파마사타가 일본에서 돈을 받은 직후에 파리의 보석상에서 명품 시계와 보석을 구입하는 등 흥청망청 쓰고 다닌 것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파파마사타는 대규모 부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인터폴의 국제 지명 수배가 되어 있던 인물이었는데 이 범죄자의 휴면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이 돈을 보낸 블랙타이딩즈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방 한 개짜리 아파트인데 돈을 받자마자 바로 문을 닫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엄청 수상한 스파이 영화 같기도 하고 완전 엉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은 파파마사타의 엉뚱한 말 한마디로 밝혀진 유치 뇌물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관계자 중도 사퇴와 진상조사팀 구성 등 진땀을 흘리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페이퍼 컴퍼니에 거액을 송금한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정상적인 컨설팅 업무 계약을 맺었고 그 이후 돈의 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일본은 일본올림픽위원회 산하의 니코 대학의 법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조사팀을 만들어서 컨설팅 비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조사한 결과 일본의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IOC 윤리 규정 위반도 찾아낼 수 없다 라고 발표합니다. 바로 일본올림픽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심히 유감이었는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발표합니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라임 디아크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조직적으로 복용한 것에 관여하면서 4억 2천만 엔, 약 46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프랑스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법원은 라임 디아크에게 금고 4년과 벌금 50만 유로, 약 6억 8,9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실형을 선고받고 라임 디아크가 조용히 교도소에 들어가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라임 디아크의 범죄 혐의는 계속 국제뉴스로 언급이 될 것이고 도쿄올림픽의 뇌물 사건도 확대가 될 판입니다. 그리고 아들인 파파마사타도 인터폴의 국제 지명 수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체포가 되는 순간에 도쿄올림픽 유치 뇌물 사건은 대형 사건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파파마사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판입니다. 체포되는 순간 온갖 범죄가 다 언급이 될 테니까요. 이미 도쿄올림픽의 뇌물 사건은 몇 년 동안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2019년 1월에 프랑스 검찰이 그 당시 일본올림픽위원회 회장이었던 다케다 스네카즈를 도쿄올림픽 유치에 관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일본은 카를로스 곤을 특수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2016년에 불거진 라임 디아크와 그 아들에 대한 뇌물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왕족 가문인 메이지 왕족의 피를 계승한 인물인 다케다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결국 다케다는 바로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마이니치 신문이 도쿄올림픽 유치 컨설팅 비용 중 9억엔, 약 100억 원의 서류가 전혀 없다는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200만 유로, 약 26억 원을 뇌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물러난 다케다 스네카즈 전 JOC 회장도 모르겠다고 하고 관련된 직원들도 나는 모른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런 증빙 서류가 없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일본 사회가 놀랍기만 합니다. 스가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재팬라이프의 회장이 바로 체포가 되고 도쿄올림픽의 뇌물 사건이 또 불거지고 하는 등 부패 사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팬라이프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스가 정권과 아베의 합작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스가 정권이 지지도가 높을 때 문제거리들을 뚝딱 해결해서 아베와 자민당의 짐을 덜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이후에 바로 의회 해산과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도 스가 정권이 결단을 내린다라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베도 좋고 스가도 좋다는 거죠. 아베는 안타깝지만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고 스가 정권은 결단은 내리는 스가의 이미지를 내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프랑스 검찰과 법원은 부지런히 도쿄올림픽 뇌물 유치 사건을 파헤칠 것이고 조만간 파파마사타도 잡힐 것이고 CL9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일본입니다. 도쿄올림픽 정말 시끄럽다. 빨리 취소하고 중지해라. 라는 여론이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스가